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순탄하게 인준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뉴스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네 분 함께 하십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소종섭 전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렇게 네 분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말 인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 내주 초에 인준 투표를 하게 예정돼 있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관련된 내용도 보시고 돌아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다 보신 대로입니다. 청문회를 거쳤고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음 주에 인준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뭐 무산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차재원 교수부터. 역대 정권의 초창기의 모습을 또다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실망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의 이야기를 쭉 해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하자 있는 후보들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다 똑같은 사유인 위장 전입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 사회 지도층들의 그런 준법 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일종의 국정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마 이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인준 자체가 지금 뭐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회의장을 통해서 직권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다가 인준안을 지금 바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지금 동의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기싸움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기싸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이 지금 여소야대 국민에서 5년간 국정을 끌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야당과의 협치라는 이 첫 돌을 어떻게 놓느냐의 부분을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과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이 야당의 원내대표들과의 전화를 통하든지 아니면 회동을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는 협치의 첫걸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화면에 끝내 무산이라는데 아직 끝내 무산된 건 아닌 거죠.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단초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워낙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공약으로 5대 기준 미달된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랬는데 참 그런 게 지금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상은 높았다.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공약 후보 시절과 지금의 대통령의 어떤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그 점도 사실 좀 걸렸고 두 번째는 바로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를
지명을 했을 때 예. 그때는 인사수석이 바로 또 위장 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처음부터 얘기했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한 강경화 내정자의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검증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죠. 빵 한 조각에도 사연이 있다고. 네, 그 네.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국무총리 내정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예. 검증을 못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던 밝혀지지 거죠. 않은 네. 상황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낙연 내정자가 그때 아내가 그런 줄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시인을 하겠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거든요. 도리어 그것이 그럼 이 장면과 이 장면에 사연 그야말로 임종석 비서실장 말씀처럼 사연이 다르지 않느냐. 예, 예.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건 사연이 다른데 그럼 왜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예. 이런 지금 사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무산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권 초기에 총리 임명의 진통 과정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네. 역시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양당 체제였지만 지금은 5당 체제.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그런 이 당이 이 야당 일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른 당만 또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해준다면 예. 또 인준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유한국당 빠지고 다른 당이 다 인준하는 것도 모양새는 빠져요. 그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특히 이제 5대 원칙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문제를 또 현실적 제약이 있고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이 문제를 이낙연 총리 문제를 포함해서 후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예. 푸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푸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대통령께 듭니다. 직접.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자체를 이게 단순히 그냥 수백 개의 공약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른바 5대 인사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병역 기피라든지 부동산 투기, 예.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위장전입까지 이 포함했어요. 5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약집 굉장히 앞부분에 그러니까 네. 주요 공약 10개 중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게 들어가 그렇다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비중을 둬서 사실 문재인 그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강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강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도 아니 그렇게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슈로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번에 털고 가지 않으면 네. 앞으로 이게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원칙은 지키더라도 예를 들면 위장전입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위장전입의 유형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이 부동산 투기를 어떤 큰 이득을 노린 그러한 위장전입이라든지 네. 어떤 이 좋은 전제 학군 조건들 가려고 뭐 이렇게 했다는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러한 부분은 좀 아니지만 통상적인 어떤 행정 편의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 에서 불가피하게 했던 위장전입 문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앞으로 인사 부분에서 좀 여유를 좀 갖고 가고 싶다든지 뭔가 앞으로 좀 어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하는 건가? 5대 원칙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 대통령이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지금 네. 그래야 다른 야당도 사실을 인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한 좀 여지를 준다면 저는 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통과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네. 긴 안목에서 어차피 이번에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도 그 지난번에 총선 그 전에 왜 호남에 지지 안 해주면 나중에 정계 은퇴하겠다 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될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저는 문 대통령 입장 표명을 통해서 털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는 뭐 잘 관리하고 계시겠죠? 지금 여러 가지 5대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야당들의 어떤 그 성명을 보면은요, 입장 예. 표명을 보면은 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어떤 그동안 점이 흥미로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물러나라, 새로운 인선을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아무래도 현재 그 여론의 흐름에 동떨어진 그런 그 반대를 했을 경우에 닥칠 후폭풍, 역풍을 예.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그런 그 마쿠에서의 또 여러 정치적인 그런 그 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그게 정당,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만하게 교섭이 되고 원만하게 봉합이 돼서 인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예. 5대 원칙이라고 묶었습니다만 물론 위장전입 자체도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뭐 범죄이고 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직자로서 흠의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언급입니다. 네네. 이걸 좀 풀어서 보자면은 아니 이런 위장 전입도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보려니 뭐 없었다, 별로 없었다. 또는 능력 있는 분들을 좀 골라봤더니 네. 안타깝게도 위장 전입 등등의 흠이 있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의 정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권이 느끼는 그런 그 안타까움에 불과하기보다는 전 정권도 똑같이 이런 뭐 상황을 겪었고 계속 또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앞으로의 정권도 또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예. 전 정권 말씀하셔서 짧게 예. 전 정권 예를 좀 보면 사실 이번 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전 정권에서 사실은 전에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이라면 이제 다 전에 포함하는 총리들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 네. 낙선한 분들은 그러니까 위장 전입으로 똑같이 위장 전입이라도 낙마한 분들은 제 기억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옛날에 예. 그래서 예, 첫 예. 번째로 왜 그 총리 후보로 예, 이제 예. 낙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기를 위장 목적으로. 전입이었지만 투기 목적이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낙마를 했고 또 장상 총리 내정자 예. 기억하시죠? 이대 총장. 예. 그분도 강남하고 목동 쪽으로 위장 전문하셨는데 네. 그것도 투기용이다라고 네, 네. 사실은 돼서 낙마를 하셨고 자 똑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총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네. 저 정홍원 총리 네. 또 정운찬 총리 이 두 분은 교육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네. 그냥 또 면책이 되는 투기용, 교육용.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투기용과 교육용으로 위장 전입이 좀 갈리지 않았나. 또 네. 위장 전입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무조건 또 낙마 쪽으로 갔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사실 지금 야당들이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전례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위장 전입과 조금 그렇지 않은 위장 전입이 있나 본데 바로 그런 게 이제 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같은 위장 전입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네. 조금 이제 그야말로 이건 뭐 빵 한 조각이냐 다간발이냐는 네. 조금 다른 것 같은 성격은 그죠 얘기들이. 그렇죠. 위장 전입의 의도를 둘러싸고 예.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강경화 이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엄마가 다녔던 학교의 모교로 네. 아마 그 전학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처에 사는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이제 친척집에 주소를 주소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아마 엄마 입장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 아마 자신의 모교가 여러 가지 뭐 좀 적합하다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그 이제 중학교 교사였는데 네. 이 이제 지방 발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린 아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을 친척집에 맡겨서 네. 하려고 하다가 그 위장 진입을 했는데 17일 만에 그냥 네. 교사직을 포기하고 아이고, 예.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네. 한 번의 위장 진입은 본인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당시 이 자신의 그 지금 아파트를 비워두고 가면서 이 그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잠시 또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이 다른 데다가 지금 이 주소를 옮겨놨다. 예, 이 소명이 맞다고 한다면은 막 어느 정도는 막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 받아들일 측면은 분명히 이해할 있을 수 겁니다만은 있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위장 전입을 비롯한 5대 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선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물러서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자본주의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네, 어떤 네. 뭐 이 이유였든 간에 이러한 분이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일단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봐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자신이 내놓았던 기준의 어느 정도는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본인의 그 입으로 이야기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 그 야당과의 협치를 해나가는 하나의
이 단초로 만드는 정치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을 너무 네네. 어떤 그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적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사과를 하는 것은 야권의 어떤 주장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졌고 그 속에서 지금 빨리 내각의 진영을 꾸려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쪽에 포인트를 둔다면 예. 그리고 향후의 긴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이 5가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네. 앞으로 저는 수많은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다른 얘기죠. 게 또 문제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 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후보 시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좀 이런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의 큰 이슈라는 측면에서 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장의 어떤 내각을 꾸리는 부분에서나 네. 야권과 협치 부분에서나 향후의 긴 안목에서의 국정 운영 등을 생각할 때는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예, 낫다는 얘기죠. 예, 청와대 반응이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 보시기에 네. 자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뭐 위장전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뭔가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고 어떤 건 닭 한 마리일 수 있고 어떤 건 뭐 빵 한 조각일 수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위장 전입 사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무슨 상당히 중한 범죄 처벌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법에서 처벌한다든가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분들의 사유를 쭉 보면. 이게 위장전입이라는 게 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위장전입 그러는데 그런 말은 네네. 없는 거고죠. 그렇습니다. 예. 법정 형만 보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중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사문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네. 따라서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많은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 위장전입이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됐던 게 위장전입 그 자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네. 그 배경에 있는 부동산 투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뭐 여러 군데의 어떤 그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악용됐던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인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위장전입 자체가 부동산 투기로 이제 동치화됐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낙마한 사태가 많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번 문재인 정권의 첫 인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장전입이다, 똑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다 부적격하다라고 뭉뚱그려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이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하지만 배경이 무엇이냐, 네, 또 네. 이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또 그 당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상,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냐까지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또 이번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또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법조문은 하나이지만 그 법조문의 배경에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사실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치권의 판단도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여당과 야당의 보는 시각이 다른데 하지만 결국 또 정치인들의 선택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주말 지나서 나오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각 당의 어떤 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보셨고 또 앞으로 있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까지 또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죠. 청문회 위원들에게 특히 쏟아진 이른바 문자 폭탄, 어마어마한 뭐 몇천 개까지 문자가 쏘였는데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국민 참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쪽에서는 이거 일종의 문자 테러, 잘못하면 이게 청문위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눈치를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보름도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를 갖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혹은 진보 진영에서 정치 참여다라고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내가 폭행을 가했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만약 가한다, 성희롱을 한다고 네네. 했을 때 그 기준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았느냐 안 했느냐였던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 참여라면 그것을 받은 정치인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네. 그 밤잠을 못 자고 네. 또 업무를 못 하고 그럴 지경이라면 이것이 참여냐? 어떠한 정치 참여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정치인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의견을 말하는 것. 비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참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청문위원들에게 간 그 이 문자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욕설에 가깝고 저주에 가깝고 당신 보자, 당신 지역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표현들 뭐 그것들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내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테러나 문자 테러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 방법은 참여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은 업무 방해이자 사실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뭐 다른 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전을 벌인 장면들이 있죠. 한번 좀 보시고 돌아와서 의견 계속 나누겠습니다. 인증 안 되는 건 아니지. 부모님은 그거는 잘안 받으셨어요. 저는 뭐 오늘은 또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해동하는지라고 딱 시간 맞춰서 문자 복사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그게 특정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서 다시 잘못하면 이민 독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방법이겠어요? 누가 보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으로 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거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보면 그건 뭐냐고 우리랑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태도가 법적으로 해석하면 좋은데요.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을 여러 가지 적고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문자 폭탄을 받는 때가 전성기인 줄 알아라.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댓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줄 모르는 없이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자, 어쨌든 뭐 그건 농담이고. 자, 저런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정치 참여입니까? 아니면 업무 방해입니까? 이건 정치적인 테러입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 청문위원들로 나서 있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항의의 뜻으로 또는 자신의 의견을 이제 그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 뜻이 대변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의원들의 이 개인적인 번호를 알아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다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이 의원의 그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다든지 상당히 그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앞서 뭐 이현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 시간에 이렇게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이 생각이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폭력이 아니냐. 그러한 이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제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소위 말해서 소셜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 주권자인 이 주권자의 목소리를 또 그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이 소셜미디어나 또 이 문자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인데 그것이 저는 무조건 이것은 그러다. 그렇다고 거기서 무조건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러한 이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좀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 지금 진통기가 아닌가,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뭐 비판과 비난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욕설한다든가, 그죠? 인격 비하적인 문자를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좋은 얘기죠, 그렇죠? 단순한 의견 전달,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좋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네. 날카롭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게 쏟아졌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것은 저는 청문회의 기본적인 청문회 자체를 이른바 무용론화하려는 그런 시도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건 그 내정자에 대해서 날카롭게 여러 가지 도덕성부터 정책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자 폭탄이 이른바 쏟아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 단순한 예. 저는 뭐 정치 참여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왜 일부 이제 기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일종의 자기검열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의식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를 또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순수한 한 개인이 어떤 보낸 문자이냐, 어떻게 그 많은 개인이 그럼 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아는 거냐, 예.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고 무언가 조직적인 이러한 문자, 이른바 폭탄을 쏟아내는 그러한 집단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네. 이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안희정 지사가 참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서 비하하고 욕설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박영선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뭘 못하게 하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네. 설령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여러 무작정 건에 욕설하는 것도 공포가 안 됩니까? 욕설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공연성이었기 때문에 모욕도 아니고 모욕죄는 명예도 안 되고. 아니고요. 다만 네. 또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에 따르면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또 과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어떤 정파가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인 문자 발송인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게 아니라. 따라서 이현주 의원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만나는 시간인지 알고 회동 시간인 줄 알고 딱 맞춰서 문자가 오더라. 네. 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도는 아무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인터넷상의 여론 흐름은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번에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날카롭게 검증을 하고 과연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당연히 의무입니다.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격을 받는 인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질문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어떤 좀 인신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질문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질문을 한 청문위원이 문자폭탄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셨죠? 하태경 같으면 요즘은 문자 폭탄이 그리워진다. 예전에 10,000개도 넘는 문자 폭탄 할 땐 굉장히 성가셨는데 그때가 전성기였지 않나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도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런 때가 확실히 정치인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하였습니다. 예전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광경인데요.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뭐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개인 국까지도 계속 좀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벗고 얘기했더니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이 그 주도를 한달까 견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경제의 그 경기 회복의 불씨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수라든가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임 경제팀들이 지금 당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진심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동안 저런 얘기 하고 싶은 자리가 있었는데 받아쓰기 하느라고 참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가시방석의 이 나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고 다음 정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청문회 벌써 이제 청문회가 이제 총리 내정자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내각이 구성되는데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요. 걸리겠죠. 굉장히 걸리고. 재청까지 다 하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장관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계속 좀 끝까지 좀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 분위기가 애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런 난국, 그런 분위기를 좀 일신해보자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자들의 반응도.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의 어떤 내부를 보면 이 부처에서 이 장관들에게 결재를 과연 맡을 것이냐. 새로운 어떤 정부의 어쨌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정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까 유일호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정권, 다음 내각이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정도의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각 부처별로 또 보고를 받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프트 랜딩, 전 정권을 착륙시키는 끝까지 이제 안정감 있게 착륙시킨다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다, 초대 내각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조국은 영원하다. 이런 메시지에 어떻게 의미를 두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일종의 협치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아마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아마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언급 중에서 저는 정말 참 귀담아 들었던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전임 정부를 마치고 나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상황적인 논리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하고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그런 격려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충원을 귀담아 듣겠다, 경청하겠다는 일종의 경청의 리더십을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시는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지금 현재 장관들은 과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분들이 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건너편에 앉으셨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이 해임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지금 당장은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정파적 입장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 그렇게 손을 모으자는 그런 리더십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랬던 그런 하나의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아마 많은 박수를 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갔을 때 제대 말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장관들은 지금 생각이 제대 말년일 텐데 그러죠? 근데 그러나 지금 국정이란 것은 한순간도 뭐 영부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네.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완전히 전 정권에 있었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발짝 올라가고 또 한 발짝 올라가고 네.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점점점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 대통령도 지난번에 왜 역대 정부 20년의 공과를 성찰해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저는 저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장관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또 느꼈던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경청하는 예. 그 자체도 향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정책을 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저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굉장히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네. 보고 앞으로 이제 국회와의 협치 관계에서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여야 또 정파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면서 한 발 한 발 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가는 그런 네네. 나라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게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제 새로 담당할 사람들 오기 전까지 저분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뭐 릴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칼처럼 단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5년마다 이제 헌법에 따라 5년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5년 동안 이제 그 위임받아서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이제 그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임명한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자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어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차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안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현재 안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그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어제 그 어떤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또 국정 안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그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공직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현 정권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국정의 연속성이 좀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죠. 특수활동비 청와대에서 많이 쓰던 걸 좀 남겼고 그런데 남은데 보니까 이전에 뭐 박 전 대통령 때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안 쓰겠다는 얘기고 대통령 밥값 얘기도 나왔어요. 그동안은 이제 다 개인적인 밥값도 다 청와대에서 공금으로 했는 모양인데. 그렇죠. 자, 그런 어떻게 보시나요? 자, 국민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놀랐는데 뭘 놀랐냐면 아니 대통령이 칫솔과 치약을 자기의 돈으로 쓰지 않는다. 약 한 연봉이 2억 정도였죠. 2억 1천만 원 정도 2억 좀 넘습니다. 근데 2억의 연봉을 받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도 사실 연봉을 받으면 왜 돈을 받냐면 그걸 갖고 자신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활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 그 생활비를 자기 돈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월급에 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국민들이 그럼 지금 역대 대통령은 도대체 뭘 생활비로 쓴 거냐. 생활비 안 썼다는 거죠. 거의 모든 거를 다 이 특수활동비에서 다 썼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도 역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사생활에 드는 돈들은 모두 다 월급에서 공제를 하더라.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그 126억 중에 53억 원을 이제 이 일자리라든지 절감했다는 얘기죠. 절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쓰겠다. 그리고 우리는 70억 정도를 남겨서 특수활동비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밝혀졌냐 하면
왜 126억인가?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161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35억, 약 35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그걸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누가 썼느냐? 분명히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조금 제목이 전 잘못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이 35억을 쓰면 네. 하루에 5천만 원씩 쓰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161억이 대통령이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쓰는 거죠. 청와대에서 쓰고 네네. 청와대에서 관행처럼 이것이 꼭 옳다는 거 아닙니다. 관행처럼 국실별로 지정된 어떤 금액들을 네. 자신들이 사실은 뭐 기밀 유지다 이런 어떤 이유로 네. 이 영수증 처리를 안 한 돈을 통틀어서 161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그 3개월 동안에 35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중에 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루에 5천만 원씩 어디에 썼느냐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쓰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박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한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손수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특수활동비 이게 좀 정의가 뭐고 네. 어디에 써야 되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게 잘못 쓰여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전에 이게 판공비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 9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나뉩니다.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업무 추진비로 나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제 판공비라고 하는 건 업무 추진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따로 이제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뭐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그 예산 안에 편성이 되었고 네. 국회의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그 감사원 등의 어떤 그 지침 등 관련된 그런 정부 관련된 기관들의 지침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 특수활동비도 다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칙은 영수증이 그런데, 없어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원칙은 영수증 처리를 다 하는 거고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게 다 원칙이 규정이 있는데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뭐 정보 소집이나 수사 등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면은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거를 그 예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대부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어디에 썼는지 네. 공개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엄격히 하자면은 사실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여진 일부 자금에 대해서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온 것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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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네.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네. 또 앞으로 앞으로 업무 추진비가 아닌 이런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 하다 보면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돈이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지난번 뭐 검찰 관계자들 식사할 때 봤지만 그거 가지고서 돈 봉투 만들어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이거는 특수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특수활동이 개선이 아니죠.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죠? 사실 뭐 이 지금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닙니다. 네, 2015년 같은 경우 국회에서 결산할 때 상당히 그때 여야 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느냐 그걸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도 많았고요. 그동안에 이 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 특히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예. 이 좀 줄이자 그런 것이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여당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 첨예하게 맞서왔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또 막 연말 예산이 급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결산은 사실 국회 우리나라 결산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걸 제대로 또 따지지 않고 그냥 결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네. 것들이 이렇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배경에는 사실 국회의 잘못도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국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한 80억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과거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네, 네, 네. 본인이 1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1억 그 성한종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이 자신이 전당대회 그 비용으로 낸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이 그 특수활동비 아낀 거 집에 갖다 주고 네. 그 집에 갖다 준 돈을 부인이 이 모아놨다가 그 비자금 가지고 네, 돈을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도 상당히 이 오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도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깎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뭐 좋은 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이 지금 그 부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규모도 줄이고 네. 용처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손수호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원칙을 지금 앞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본말이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국회에서도 결산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따지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 하여간 뭐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하니까 뭔가 좀 바뀔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일단 상대의 몸통을 벨려면 일단 네. 제 파라나 정도는 잘릴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아유, 무시무시한 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네. 이 뭐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예. 특히 그 우리 차 교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회가 이번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부터 그럼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 다 없애자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 네.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78억 원이거든요. 사실 국회에 그 78억 원의 쓰임새라는 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등의 사실상 거의 판공비 개념으로 쓰이는 것인데 예.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원래의 목적과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국회라는 거대한 기득권 속에서 네. 그 기득권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수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여야가 같이 나눠서 상임위원장 나눠서, 등등이 예, 썼던 예,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큰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청와대부터 저렇게 이 감축하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힘을 받고 실제로 어떤 집행되는 부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네. 먼저 국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네. 상당한 양의 감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 예. 특히 이게 이 특수활동비랑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검찰개혁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차관급 이상의 검사장들 48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회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국회 도서관만 했을 때도 네. 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국회 도서관 하나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 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이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금 올려 있거든요. 인플레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국회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좀 이 청와대 개혁과 함께 네. 행정부 개혁으로 나아간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국회 관련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이게 약 80억 원 이상이 지금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네네네. 국회에. 그런데 이게 그동안 궁금하다. 국회에서 도대체 왜 이런 돈을 쓰느냐 하고 뭐 벌써 정보 수집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수사하는 수사기관도 것도 아닐 아니고요. 거고. 한참 예. 전부터 이걸 궁금해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거는 뭐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죠. 네네. 결국 행정소송 거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정보 공개 사항이다. 네. 공개해라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국회는 그걸 무시하고 아직까지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국회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네, 그리고 예. 먼저 국회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정을 하고 공개를 해야만 네. 다른 국가기관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의 어떤 몸통을 벨리면 본인의 팔은 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흔히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고 세금 쓰는 것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그 점에서 필요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쓰란 말입니다. 그렇죠? 못 쓰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이번에 특수활동비 손보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저런 걸 포함해서 오늘부터 무슨 국민들의 그 의사를 집약하는 의견을 받는 네. 국민 마이크라는 게 시작된다는 거죠? 예, 국민 먼저 좀 마이크. 설명해 주시죠. 국민 시작이 마이크가. 어떻게 됐냐면 네.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는 인수위원회라고 표현되어 예, 있는데 인수위에 비슷한. 인수위가 없으니까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은 이겁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정부 부처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안들, 정책들을 다 모아놓고 또 그간에 공약했던 것들을 다 이 정리를 하면서 국가의 아젠다, 5년 동안 이 정부가 해야 될 아젠다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 중에 국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아서 네. 이 아젠다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마이크제가 뭐냐면 네. 온 오프제를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하는데 오프라인은 광화문에 예.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네. 직접 가서 마이크를 들고 제안을 하게 국민들이 네, 직접 저기 가서 보시면 있는 것처럼 광화문에 보면 저런 지금 그렇습니다.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예, 거죠. 컨테이너처럼 만들어놨는데 네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 집회를 했던 그런 시민 단체가 주관이 돼서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소통 또는 제안과 관련된 네. 그런 이 제안을 이제 내고 또 온라인에서도 계속합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이제 온라인에서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네. 50일 동안 받은 것들을 통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결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것들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그런 네네. 어떤 형식으로 네. 국민 마이크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네. 50일 가니까 7월 12일까지 저녁 7시부터라는 얘기죠. 네, 거기서 정말 내가 이런 제안할 게 있다.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받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받고 이러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패널 분들께서 이거 꼭 반영했으면 하는 좋은 정책 없으신가요? 저는 뭐 정책이라기보다는요. 저 지금 의견. 그 국민 마이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예. 조금 좀 고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저는 지금 국민인수위가 국민 마이크를 아마 강화문에서 촛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아마 상징 장소로 강화문을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지금 서울 강화문 한 곳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촛불이 타오른 것이 단순하게 서울만 타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저는 광역 단위별로 한번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네네네. 전국의 목소리를 그런 모으는 퍼포먼스라도 뭐 좀 벌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광화문에서만 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이제 이 항상 모든 정책을 하는 걸 보면 항상 서울 중심적이에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견을 저희 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방송 가시면 되겠네요. 글쎄, 저를 뭐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가셔서 꼭 좀, 지방에 가서, 그죠? 주요 예. 도시에 가서도 해야 예. 지방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물론 뭐 온라인 참여할 수 있지만, 좋은 의견이신데, 혹시 소국장께서는 뭐 특별히 평소 생각하시던 그 정책에 이걸 반영해 줬으면 하는 얘기 없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시골 가보면 사실 빈집들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끼리 사는 독거노인 내지는 뭐 부부가 살아도 굉장히 어르신들끼리 사는 예. 가정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많습니다.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고를 기다리는 거, 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일종의 암행어사 개념으로 해서 시골의 이런 그 고령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순회하면서 네. 혹시 어떤 그 어르신들한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패트롤하는 그러한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네. 그런 뭐 팀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예, 이제 예. 어차피 유인력들도 시골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저렴한 사실 임금 많이 안 줘도 그런 인력은 모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네, 모집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집집마다 네. 혹시 어르신 잘 계신지 살펴도 보고 불편한 점 있으면 좀 뭐 또 해결해 그렇습니다. 주기도 그걸 하고. 해서 현장에서 해가지고 어디다가 또 어떤 창고에다가 그걸 네, 넣으면 네, 그걸 네, 바탕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네. 이러한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실제적으로 고령화에서 어떤 고통받는 시골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 끝나고 같이 가야겠는데. 손수호 변호사는 혹시 또.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예, 저런 또 의미도 좀 짚어주시고 저렇게 네. 국민 마이크를 운영하는. 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소통이라는 그런 표현에 단어에 어울리는 그런 행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촛불 시위 전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들이 더욱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뭐 책상에 앉아 있지만 않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100%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문제를 현재 느끼는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 가거나 직접 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들이 가는 그 차원에서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나갔다가도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네. 안타까움 무엇인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네. 이런 거를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어떤 그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느끼는 그런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첫 번째 그런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소통이라는 그런 그 이번 그 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이 있었으면 저런 데 가서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안하신 대로 이 서울 광화문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꼭 좀 저런 창구를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국민 마이크를 만든 좀 취지가 아닐까 싶고요. 자,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정유라 이제 다음 주에 입국한다는 얘기죠? 네. 예, 관련해서 한번 좀 싱크 듣고 와서 그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어머니한테만.